성준아, 나다. 지금 막 차가 떠났다. 이른 노모를 외딴 산기슭 녹슨 컨테이너에 밀어넣고 아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비릿한 흙먼지만이 가득한 그곳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준비한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손톱이 빠지도록 철문을 긁으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산바람과 기괴한 정적뿐이었죠. 어머니, 상황 나아지면 꼭 모시러 올게요. 아들의 비겁한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잦아들 무렵 오열하던 노인이 돌연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기름때 찌든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떨리는 손을 집어넣죠. 찰나의 침묵 끝에 산을 내려가던 아들의 차가 굉음을 내며 급유턴합니다. 단 10분 만에 아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그 주머니 속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낡은 앞치마에 숨겨진 노인의 소름 돋는 정체와 그 잔혹한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톡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나를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급기야는 짐스럽다는 말을 듣게 될 때 그 순간의 참담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른의 김옥자 씨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재래시장, 그곳에서 옥자 씨는 30년이 넘도록 국밥집을 운영해 왔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얼굴이 벌겋게 익어도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 숟가락 하나 쥐기 힘든 통증이 찾아와도 옥자 씨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로지 외아들 진호, 그 아이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찌든 앞치마를 벗을 수 있었던 그 긴 세월 동안 옥자 씨의 유일한 낙은 아들이 보내오는 안부 전화 한 통이었죠. 진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옥자 씨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게 됐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진호가 취직하고 결혼할 때도 옥자 씨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며느리 나경이 원하는 예물, 원하는 혼수, 원하는 신혼집까지 전부 다 맞춰줬습니다. 시장 국밥집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돈이 있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옥자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들 잘 되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세월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안방이 아닌 차가운 배신의 길거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날씨 좋죠? 저기 파란 하늘 좀 보세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잖아요. 우리 오늘 어머니 깜빡깜빡 하시는 거, 그거 싹 고치러 가는 거예요. 거기 원장님이 명상치료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전국에서 소문 듣고 찾아올 정도래요. 가시면 공기도 좋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니한테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 나경아. 내가 요즘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너희 속을 썩이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지난번에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해서 진호가 많이 놀랐다며? 그래도 이렇게 바쁜데 나까지 챙겨주고. 내가 인복이 참 많아.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이렇게 착하니 말이다. 며느리 나경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달콤했습니다. 꿀을 한 바가지 들이부은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흘러나오는 그 말투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연극 같은 냄새가 배어 있었죠. 평소 시어머니의 몸에서 밴 찌든 국밥 냄새가 역겹다며 근처에도 오지 않던 나경이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인사차 들르는 것조차 고역이라며 투덜대던 나경이 손주들 데리고 오라고 해도 번번이 핑계를 대며 피하던 나경이 오늘따라 옥자 씨의 낡은 옷소매를 잡고 살갑게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에도 케이크 하나 사들고 오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효도 관광을 시켜드린다며 나선 것이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옥자 씨는 그 이상함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옥자 씨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내 자식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피눈물 흘려가며 키운 아들만큼은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어머, 어머니도 참 미안하긴요. 저희가 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진호 씨, 운전 조심해요. 어머니 불편하시지 않게 천천히 가요. 응, 알았어. 아들 진호의 대답은 유난히 짧고 건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안부를 물었을 텐데 오늘따라 진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핸들만 움켜쥐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어머니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애써 도로 위에만 고정시키고 있었죠. 뒷좌석에 앉은 옥자 씨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옥자 씨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진우야, 너 어디 아프냐? 왜 아까부터 한마디도 없어? 얼굴색이 영 안 좋다. 사업이 많이 힘든 게야?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혹시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가게 판 돈 조금 남아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사업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창밖이나 좀 보세요. 경치 좋잖아요. 이제 금방 도착하니까. 진호의 손등엔 굵은 힘줄이 돋아 있었고 식은 땀이 핸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머니를 모시는 길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인연을 강제로 끊어내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핑계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긴다는 핑계로 진호는 자신의 양심을 깊은 구렁텅이에 쳐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을 대어가며 자신의 학비를 대주셨던 기억이 취직하고 처음 받은 월급을 봉투째 쥐어드렸을 때 펑펑 우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만 진호는 그 기억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당장 내일 회사가 부도난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진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왔나 봐요. 저기 산 중턱 보이시죠? 공기가 아까랑은 확 다르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절대 못 마시는 공기예요. 여기서 며칠만 푹 쉬시면 정신이 아주 맑아지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올게요,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차는 도시의 소음을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스팔트는 어느새 사라지고 자갈과 진흙이 뒤섞인 비포장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옥자 씨의 늙은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풀들이 차체를 긁는 소리가 마치 옥자 씨의 마음을 핥히는 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려왔어요.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울창한 숲속으로 차가 깊숙이 들어갈수록 인적은 점점 사라지고 새소리마저 끊겼습니다. 옥자 씨의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요양원 같은 건물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자 씨는 그 불안을 애써 삼켰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를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요.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 그곳에는 덩그러니 놓인 녹슨 컨테이너 농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쓴 그 흉물스러운 철제 박스, 문짝은 삐뚤어져 있었고 지붕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사람이 다닌 흔적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자식들이 준비한 최고급 명상 치료센터의 정체였습니다. 옥자 씨는 그 순간에도 믿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기를, 아들이 곧 웃으면서 깜짝 선물이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옥자 씨의 바람과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달랐습니다. 덜컹거리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산속의 정적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겁게 주위를 압도했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은 마치 세상의 끝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들어온 공기는 시원한 산바람이 아니라 눅눅한 흙냄새와 썩은 나뭇잎 냄새가 뒤섞인 비릿한 공기였죠. 옥자 씨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울창한 나무뿐이었어요. 하늘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 사이로 음습한 기운이 발밑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옥자 씨가 내린 곳 앞에는 칠이 다 벗겨진 채 흉물스럽게 서 있는 컨테이너 농막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쉼터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쥐와 벌레들의 놀이터가 된 듯한 폐가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죠. 녹이 쓴 철문에는 거미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어둠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다 왔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여기가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조용한 요양처예요. 공기 하나는 끝내주죠? 서울 한복판에서는 이런 공기 절대 못 마셔요. 미세먼지도 없고 매연도 없고 완전 청정 지역이에요. 나경아, 여기가 정말 요양원이 맞느냐? 사방에 나무뿐이고 사람 그림자 하나 안 보이는데 건물은 어디 있고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시는 게야? 다른 환자분들은 어디 계신 거냐? 나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아까처럼 달콤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나경은 옥자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컨테이너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참. 요즘은 이런 자연주의 명상이 대세라니까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게 다가 아니에요. 저기 컨테이너 안 좀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이불이랑 다 갖다 놨어요. 따뜻하게 해놨다고요.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몸에서 그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도 좀 빼시고요. 솔직히 어머니, 그 냄새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 아세요? 나경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본심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옥자 씨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차마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나경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살갑지 않았습니다.
나경은 옥자 씨의 마른 어깨를 낚아채듯 잡아 농막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옥자 씨가 휘청거리며 들어선 농막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창문 하나 없이 창살만 박힌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그 옆에는 생수 몇 병과 라면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식들이 준비한 어머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너 어디 있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를 이런 데 데려온 게야? 진호야. 옥자 씨가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아들만큼은 아니기를, 이 모든 게 며느리 혼자 꾸민 일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농막 문 앞에 서 있는 진호의 표정은 옥자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죄책감에 짓눌린 비겁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지금 회사 자금줄이 다 막혀서 요양원비 한 달에 300만 원씩 낼 형편이 안 돼요. 나경이가 그러는데 여기 있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도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돈 때문이었느냐?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 늙은 애미를 이런 산속에 버리는 게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통에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 국밥 말아가며 너 공부시키고 장가 보낸 게 난데. 내 학비 대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먹은 날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짐이 됐다 이 말이냐? 옥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흘린 땀보다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눈물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기름때가 박히고 화상 자국이 얼룩덜룩한 그 손. 그 손으로 국밥을 말고 설거지를 하고 아들의 미래를 빚어냈는데 돌아온 것은 이 차가운 철창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산짐승이라도 내려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세요? 맨날 냄새나는 옷 입고 우리 집 와서 애들 교육에 방해만 됐으면서 저희 인플루언서 부부라고 소문 다 났는데 시장통 할머니가 시어머니라고 하면 우리 품격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여기 조용히 계시는 게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좀 눈치가 있으셔야죠. 나경의 입에서 독이 묻은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동안 참아왔던 속내를 전부 드러내고 있었어요. 옥자 씨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품격이라니, 눈치가 있으셔야 한다니. 자식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미에게 할 소리였을까요? 나경아, 그만해. 어머니, 가끔 먹을 거랑 물은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꼭 모시러 올게요. 가자, 나경아. 해지기 전에 내려가야 해. 진호야, 이놈아, 문 열어라. 내 손을 봐라, 이놈아. 내 학비 대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틀어진 이 손을 좀 보란 말이다. 엄마 손 한 번만 잡아봐라, 이놈아. 옥자 씨가 절규하며 문으로 달려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쇳덩이가 맞물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철커덕.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는 옥자 씨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쇠붙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모정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소리였고 인연의 끈이 칼날에 잘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들려오는 것은 아들 내외의 급한 발걸음 소리와 차가 멀어지는 엔진 소리였죠. 옥자 씨는 철문을 두 손으로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 보았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산속, 옥자 씨는 닫힌 철문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옥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평생 메고 다니던 앞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포보다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는 자책감이 옥자 씨를 더 아프게 찔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하지만 옥자 씨의 눈동자엔 슬픔 너머의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옥자 씨는 낡은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고 산속엔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 정적은 마치 무덤 속에 들어온 것처럼 소름 끼치게 무거웠습니다. 어둠이 깔린 농막 안 김옥자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등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굽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옥자 씨의 주름진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30년 세월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늙은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옥자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농막 구석에서 쥐 한 마리가 바스락거리며 지나갔지만 옥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옥자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멎어 있었고 옥자 씨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빛이 감돌고 있었죠. 그 눈빛은 버림받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사람, 판세를 읽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장기판 위에서 상대의 수를 미리 내다보는 노련한 기사의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옥자 씨는 평생의 훈장처럼 두르고 있던 국밥 국물이 튀어 얼룩덜룩해진 낡은 앞치마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한시도 벗지 않았던 그 앞치마. 새벽부터 밤까지 뜨거운 솥 앞에서 함께했던 그 천조각. 기름때가 배고 양파 냄새가 스며들고 여기저기 기워진 자국이 있는 낡디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냄새나고 지저분한 헝겊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안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어요. 진호야, 내가 결국 선을 넘는구나. 30년을 넘게 내 어미가 이 앞치마를 두르고 산 이유를 너는 끝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왜 엄마가 그 허름한 국밥집을 놓지 못하는지, 왜 엄마가 당신들이 사준 비싼 옷 대신 이 낡은 알치마만 고집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더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따라오며 웃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게냐? 옥자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까까지 자식에게 버림받아 오열하던 나약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옥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광채가 서리기 시작했죠. 굽어있던 등이 천천히 펴지고
축 늘어져 있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그 몸속에 들어온 것처럼 옥자 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막 안의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옥자 씨는 앞치마 안쪽 깊숙이 숨겨진 비밀 주머니에서 작고 슬림한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시장통 할머니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기기였죠.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비서실과 법무팀에서 온 것이었어요. 옥자 씨가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어둠뿐이던 농막 안에 푸른 불빛이 감돌았습니다. 성준아, 나다. 그래, 지금 막 차가 떠났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갔어.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았는데 역시나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줬건만 저 녀석들은 결국 선을 넘어버렸어.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 좁고 먼지 나는 곳에 혼자 계시다니요. 보고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차를 돌려 모시러 가겠습니다. 위치 추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경호팀도 근처에서 대기 중입니다. 아드님과 자부의 행동은 명백한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건 형사 고발감입니다. 당장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성준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30년 동안 옥자 씨의 비밀을 지켜온 충직한 신하였죠. 하지만 옥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듯이요. 목소리에는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 준비해라. 30년 국밥 배달하며 산속 오지 안 다녀본 데 없다. 이 정도는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 생각하면 그만이야. 여기 공기가 참 맑구나.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야. 사람 욕심에 찌든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구나. 그리고 성준아, 이제 연극은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김옥자 씨는 단순히 시장에서 국밥이나 팔던 노인이 아니었어요. 옥자 씨는 신도시 개발 지구의 핵심 토지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물류그룹의 실질적인 수장 해성그룹의 김옥자 회장이었습니다. 재계 서열 5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였죠. 해성그룹은 전국 물류 유통망의 30%를 장악하고 있었고 신도시 개발 사업의 핵심 부지 대부분이 옥자 씨 소유였어요. 그런 사람이 왜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았을까요? 그것은 옥자 씨만의 철학이었어요. 젊은 시절 옥자 씨는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돈의 무서움을 알기에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옥자 씨는 자식만큼은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고생하는 척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드님이 담보로 잡으려던 신도시 부지의 실소유주 확인서, 그리고 자부 명의로 된 모든 법인 계좌. 회장님의 지시 한마디면 10분 안에 모두 종이 조각이 됩니다. 법무팀도 대기 중이고 언론 대응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행 쪽에도 이미 연락해 두었습니다. 그래, 성준아. 진호가 그러더구나. 돈 때문에 자기도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부모를 버리는 게 오죽하면 하는 선택이라니. 참 기가 막히더구나. 내가 낳고 키운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좋아. 그놈에게 돈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 성준아, 지금 바로 모든 자산을 회수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해라.
단 한 푼의 예외도 두지 말고 진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나경이 명의로 된 주식과 예금, 내 도장 찍혀서 나간 모든 보증 전부 다 회수해라. 저들이 가진 것 중에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보여줘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10분 뒤면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준아, 지금 바로 이리로 와라. 경호팀 전원 출동시키고 내 옷도 챙겨와. 저 녀석들이 곧 정신없이 돌아올 게다. 돈줄이 끊기면 허겁지겁 달려올 게 뻔하거든. 그때 이 낡은 앞치마 대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누군지 똑똑히 각인시켜줘야 해. 예, 회장님.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자 씨는 휴대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서 옥자 씨는 낡은 앞치마를 벗어 정성스럽게 접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비천한 상인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일궈낸 한 여장부의 위대한 역사가 담긴 갑옷이었죠. 이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에 서 있을 때 옥자 씨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아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옥자 씨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을 향해 낮게 의조렸어요. 진호야, 엄마가 누군지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될 게다. 그리고 내가 버린 게 낡은 앞치마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였다는 것도 곧 깨닫게 되겠지. 어머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가는 길, 아들 진호와 며느리 나경의 차 안은 승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상쾌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이 마치 그들에게 경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경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휴대전화로 쇼핑몰을 검색하고 있었고 진호는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한결 가벼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핸들을 적시던 식은땀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산속 풍경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어요. 철창 안에서 울부짖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지만 진호는 라디오 볼륨을 높여 그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김옥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국밥 냄새 나는 낡은 짐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은혜도 새벽마다 뜨거운 솥 앞에서 흘린 땀방울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오로지 요양원비 300만 원을 아꼈다는 계산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심판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딱 10분뿐이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은행과 증권사와 카드사로 날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진호 씨, 이제 그 퀴퀴한 노인네 냄새 안 맡아도 되는 거죠? 솔직히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오시면 온 집안에 국밥 냄새 배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그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커튼이랑 소파 커버 다 빨아도 소용없었어요. 우리 애들 정서에도 그게 훨씬 나아요. 명색이 인플루언서 자식들인데 할머니가 시장통 국밥집 노인네라는 게 말이 돼요? 학부모 모임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다들 시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경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려두고 왔다는 죄책감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목에 걸려있던 가시를 빼낸 것처럼 후련해하고 있었죠.
나경에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눈엣가시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장에서 국밥을 판다는 시어머니가 부끄러웠고 결혼 후에는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찍힐까봐 노심초사했고 친구들 모임에서는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기 바빴죠. 나경의 머릿속에는 이미 시어머니 없는 새로운 삶에 대한 장밋빛 계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마음이 걸리긴 하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저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실까? 밤에 춥지는 않으실까? 하지만 어쩌겠어. 회사가 당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거래처 결제 대금도 밀렸고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못 주고 있어. 나경아, 당신 말대로 요양원비 아낀 돈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벤츠 리스료도 2달이나 밀렸잖아.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사과드리면 되지 않겠어? 진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나경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이밀며 환하게 웃었거든요. 화면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떠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금색 로고가 박힌 최신 시즌 제품이었죠. 걱정 마요. 이제 나가는 돈 줄었으니까 금방 회복할 거예요. 시어머니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이었잖아. 1년이면 3,600이야. 그 돈이면 우리 생활 수준 확 올릴 수 있다고요. 아참, 나 이따 백화점 좀 들러도 되죠?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나한테 주는 선물로 가방 하나만 살게요. 이거 신상인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품절이었는데 오늘 입고됐대요. 카드 한도 넉넉하지? 그래, 당신 고생했으니까 하나 사.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신도시 부지 담보대출만 나오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진호는 나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산속에 버려두고 온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벌써 쇼핑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 따위는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죠. 차 안에는 달콤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고 그들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충전 중이던 진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주거래 은행의 박 행장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진호는 평소처럼 거만하게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이구, 박 행장님. 안 그래도 제가 연락드리려 했는데요. 이번에 담보 설정권은 잘 처리됐죠? 서류 넘긴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급하거든요. 이번 주 안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거래처 결제를 맞출 수 있어요. 최 대표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행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처럼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본사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 대표님이 담보로 제공하신 신도시 부지 말입니다. 그거 실소유주께서 담보 설정을 전면 해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대표님 회사로 나간 모든 대출금에 대해 즉시 상환 독촉이 떨어졌어요. 무단 담보 설정에 따른 고소장까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저도 난생 처음 이런 경우를 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소유주는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라니까요. 제가 다 허락받은 거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서류에 도장까지 다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실소유주인 김옥자 회장님 측 법무법인에서 직접 통보가 왔습니다. 김옥자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요. 최 대표님, 그 김옥자 회장님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해성그룹의 총수이십니다. 지금 당장 전액 상환하지 못하시면 1시간 뒤에 모든 자산이 압류될 겁니다. 최 대표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진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창백하게 변했어요. 김옥자 회장이라고요?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옥자인데? 설마 그럴 리가요. 진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쇼핑몰을 보며 웃던 나경의 안색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거죠.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왜 그래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나경의 휴대전화에서도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1번, 2번, 3번.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알림음에 나경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여보, 내 카드 결제가 안 돼. 방금 백화점에서 예약금 걸어놓은 거 결제 승인 거절됐다고 문자 왔어. 내 계좌도 동결됐대. 적금도 해지됐대. 이게 뭐야?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래? 나도 몰라. 은행에서 대출 상환하라고 난리야.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계속 전화 오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0억을 당장 갚으라고?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10분. 딱 10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산속 농막에 가두고 내려온 지 단 10분 만에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가 사라지자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자금줄이 단칼에 잘려나간 것이죠. 차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나경은 울부짖었고 진호는 부들부들 떨며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회장이라고? 김옥자 회장이 우리 어머니라고?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그냥 국밥집 노인네일 뿐인데 30년 동안 시장에서 국밥만 파셨는데 설마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거야?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차 돌려. 가서 어머니 다시 모셔오라고. 어머니가 정말 그 회장님이시면 어머니가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빨리 차 돌리라고. 진호는 미친 듯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비포장도로 위에서 유턴했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튕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자신은 그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진호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차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산기슭 농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자갈밭 위에서 미끄러지며 흙먼지를 일으켰어요. 진호는 핸들을 놓자마자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어머니가 아직 그 농막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달려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고요하고 적막했던 이곳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진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먼지 날리던 좁은 산길에는 번쩍이는 광택을 내뿜는 최고급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 한 대 가격이 억 단위는 좋게 넘어 보이는 외제 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농막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죠. 하나같이 검은 정장에 이어폰을 꽂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경호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저게 다 뭐야? 저 차들 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설마 검찰에서 나온 거야? 우리 잡으러 온 거야? 어떻게, 오빠 어떻게? 나경이 진호의 팔을 붙잡으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호의 시선은 저 멀리 농막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나도 몰라. 그런데 저기 서 계신 분 설마 어머니야? 진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낡고 녹슨 컨테이너가 아닌 화려한 조명 세례를 받으며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들고 있는 대형 조명이 그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퀴퀴한 국밥 냄새가 밴 몸빼바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우아한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진회색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걸려 있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장부의 기계가 서린 서슬 퍼런 눈빛, 굽었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선 더 이상 인자한 어머니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것은 수천억 제국을 다스리는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진호와 나경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비틀거리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려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팔을 뻗어 진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죠. 박성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심부름꾼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가 뿜어내는 기세에 진호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입 다무십시오. 어디서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일개 채무자 주제에 회장님 앞에서 건방지게 목소리를 높이다니요. 뭐라고요? 저 사람 누구야?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분은 당신들의 추악한 욕심을 받아주던 무력한 노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물류 유통의 거점이자 당신이 그토록 탐내던 신도시 부지의 실소유주 해성그룹의 김옥자 회장님이십니다. 제게 서열 5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이시죠. 당신들이 벌인 건 낡은 앞치마가 아니라 수천억 자산의 주인이었습니다. 회장님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회장님이라니? 그럼 그 국밥집은? 그 냄새나는 가게는 다 뭐였는데 30년 동안 우리를 속이신 거야? 이게 말이 돼? 나경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옥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시장통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총수의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국밥집은 내 인생의 뿌리였다. 땀 흘려번 돈이 얼마나 귀한지,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내 아들놈에게만큼은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켜온 내 자존심이었어.
새벽마다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는 그 삶이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너희는 그 숭고한 냄새를 역겹다며 코를 막았지. 그 냄새가 너희를 먹여 살린 냄새라는 것도 모르고. 옥자 씨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어요. 진호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자갈이 무릎을 찔렀지만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은행 대출만 막아주시면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제발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농막도 사실 제가 꾸민 게 아니라 다 진호 씨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르기만 한 거라고요. 저는 억울해요. 저만 믿으시면 제가 진호 씨 감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나경이 갑자기 진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어요.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경을 바라보았지만 나경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제 애미를 산속에 가두는 선택을 했을까? 나도 이제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너희가 직접 느껴보거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댈 곳이 없으면 얼마나 막막한지, 내가 그 농막에서 느꼈던 그 참담함을 너희도 맛보게 될 게다. 성준아, 짐 챙겨라. 여기 공기가 아주 좋다고 하더니 비린내 나는 인간들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옥자 씨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성준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드렸고 옥자 씨는 우아하게 차에 올랐어요. 진호가 차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바닥을 뒹굴 뿐이었습니다. 자갈밭 위를 구르며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요. 어머니. 멀어지는 차 뒷유리 너머로 옥자 씨의 차가운 시선이 진호를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어요.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내리는 영원한 파면 선고였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일제히 출발했고 먼지만 남긴 채 사라져갔어요. 진호는 먼지 속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염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요? 김옥자 회장의 칼날은 단호하고도 매서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진호와 나경이 누리던 모든 화려한 껍데기들이 벗겨져 나갔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 앞에는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그 종이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죠. 통장 잔고는 0이 되었고 살던 고급 아파트와 새로 뽑은 외제차에는 모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카드는 전부 정지되었고 은행에서는 독촉장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달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진호가 30년 동안 어머니 등에 엎여 쌓아 올린 모래성이 단 하루 만에 파도에 쓸려나간 것이죠. 갈 곳 없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몰린 곳은 옥자 씨가 3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시장통 뒷골목의 곰팡이 핀 단칸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법한 좁은 방이었어요.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고 벽지에선 찌든 내와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한쪽 구석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죠.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구멍으로는 시장통의 소음이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 썩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궁전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 곰팡내 나는 단칸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여기서 못 살아. 화장실 공용인 거 봤어?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냐고.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오고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셔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데로 던져버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경은 쉴 새 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울다 지쳐서 목이 쉬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지만 나경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를 들어야 하고 호텔 레스토랑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나경은 벽에 기대앉아 울다가 화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우리가 어머니를 가뒀던 그 컨테이너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잖아. 거기는 창문 하나 없었어. 난방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어. 근데 우리는 여기 누워서 천장이라도 보잖아. 어머니는 그 어둡고 추운 곳에서 혼자 얼마나 무섭고 서러우셨을까.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벌도 아니야. 진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진호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육수를 끓이시던 모습, 손님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시던 모습,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서도 아들 밥부터 차리시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요. 오빠 미쳤어? 지금 그 노인네 편드는 거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오빠 친구들이나 내 팔로워들이 알면 어떡할 거야? 나 인스타그램 계정도 못 쓰게 됐어. 팔로워 20만 명이었는데 그게 다 날아갔다고. 나 죽어도 여기서 못 살아. 당장 어머니 찾아가서 빌든지 아니면 소송이라도 하자고. 나경은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거친 욕설뿐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루하루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진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끄럽고 정돈되었던 손등 위로 차가운 현실의 공포가 소름 끼치게 돋아나고 있었어요.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처럼 국밥을 끓일 수 있을까? 진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호는 당장 입에 풀칠하기 위해 시장 바닥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한 사장님 소리를 듣던 진호가 이제는 식당마다 들어가 머리를 조아리는 처지가 된 것이죠. 양복은 벗어 던지고 낡은 티셔츠를 입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도시 냄새가 났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런 진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람 안 필요하십니까?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도 좋고 청소도 좋고 배달도 좋습니다.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하루 품삯만 받으면 됩니다. 에구, 젊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우리 같은 시장파는 거칠어서 자네 같은 귀한 집 자식은 하루도 못 버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냥 가봐. 괜히 일 배우다 도망가면 우리만 손해야. 10군데가 넘는 식당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어떤 곳에서는 비웃음을 샀어요. 진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었습니다. 진호는 끈질기게 시장을 돌았고 마침내 시장 구석의 낡은 국밥집에서 겨우 설거지 자리를 얻었어요. 그곳은 옥자 씨가 30년 동안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들은 결국 어머니가 걸었던 그 길 위에 서게 된 것이죠.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무 장갑도 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자 뼈가 시리도록 아팠어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등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낀 그릇을 문지르다 보면 손톱 밑으로 때가 끼고 세제에 손이 트고 갈라졌죠. 진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마디가 왜 그토록 굵고 뒤틀려 있었는지, 왜 어머니의 손등이 항상 피가 맺힌 것처럼 갈라져 있었는지를요. 손이 끊어질 것 같아. 엄마는 이걸 어떻게 30년을 하신 거야? 이 차가운 물을 매일같이 견디면서 나를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던 거야? 내가 비싼 밥 먹고 좋은 옷 입을 때 엄마는 이렇게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셨던 거야?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개순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고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어요. 하지만 진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산속 농막에 가두었던 어머니의 공포와 고통에 비하면 이 육체적인 고통은 오히려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경 또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시장 반찬 가게에서 억척스럽게 배추를 나르고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마늘즙이 스며들어 쓰라렸지만 울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화려했던 인플루언서의 삶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뿐이었습니다. 천일의 시간 혹은 3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듯 하면서도 사람의 뼛속까지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3번이나 바뀌었고 시장통의 나무들은 잎을 피웠다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했어요. 봄이면 벚꽃이 흩날렸고 여름이면 땀이 비오듯 흘렀으며 가을이면 낙엽이 쌓였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도록 추웠습니다. 그 사이 진호와 나경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는 명품 로고가 없으면 외출조차 하지 못했던 허영의 껍데기들은 시장통의 거친 소금바람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엔 생존을 위한 단단한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진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나경의 손등은 갈라지고 트기를 반복하며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진호의 손은 이제 어머니 옥자 씨의 손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져 나오고 손등은 찬바람에 터져 피딱지가 앉았다가 굳은 살이 된 흔적들로 가득했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며 두꺼운 굳은 살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역겹다며 코를 막았을 국밥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이제는 진호에게 가장 정직한 삶의 냄새로 다가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어머니가 떠올랐고 어머니가 떠오르면 가슴이 아렸어요. 하지만 그 아픔마저도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진호와 나경은 이제 더 이상 신도시 개발이나 주식 투자 같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무사히 설거지를 마치고 시린 손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의 평화뿐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던 그들이 이제는 식당에서 남은 국밥 한 그릇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 변화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아침마다 눈을 뜨기가 두려웠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며 원망도 했고 서로에게 화풀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고 함께 끓인 라면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여기 배추 박스 좀 옮겨줘요. 오늘 김장철이라 주문이 밀려서 정신이 없네. 사장님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하셨어. 손 시려도 조금만 참아요. 응, 금방 갈게. 나 이 그릇들만 다 헹구고 나갈 테니까 당신은 좀 앉아서 쉬어. 다리 부은 거 아직 안 가라앉았잖아. 무리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나경의 손도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니큐어 바르던 고운 손톱은 깨지고 갈라졌으며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어요. 젤 네일 받던 손이 이제는 마늘 까는 손이 되었고 명품 반지 끼던 손가락이 이제는 배추 절이는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은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굳은 살이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3년 전 시어머니의 손을 보며 역겹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흔적이었는지를요. 진호는 3년 전 자신이 어머니를 가두었던 그 농막의 철문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철커덕하고 자물쇠가 잠기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목소리, 손톱이 빠지도록 철문을 긁던 그 모습이 매일 밤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진호는 그럴 때마다 더욱 억척스럽게 일을 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의 고통이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잠시나마 그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배달을 하다가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우리 오늘 번 돈에서 조금만 떼서 쑥떡 좀 사둘까? 어머니가 예전에 그 쑥떡 참 좋아하셨잖아. 명절 때마다 직접 해서 드시곤 하셨는데 시장 입구 떡집 할머니가 오늘 쑥이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 향이 진하대. 나경의 말에 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의 나경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그때의 나경은 시어머니가 만든 쑥떡을 촌스럽다며 손도 대지 않았었죠. 손주들에게도 먹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할머니 냄새 난다면서요. 하지만 지금의 나경은 달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년을 구르면서 나경은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 그러자. 비록 우리가 직접 전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방 안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 하나씩 채워두면 언젠가 우리 마음이 바람을 타고 어머니께 닿지 않겠어? 쑥떡이랑 같이 식혜도 사자. 어머니가 식혜도 좋아하셨잖아. 수정과도. 진호와 나경이 사는 단칸방 한쪽 벽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습니다. 그 선반 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쑥떡, 식혜, 유자차, 따뜻한 양말, 부드러운 수건, 한방 파스, 무릎 보호대. 직접 드릴 수 없으니 대신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매일 아침 그 선반 앞에 서서 진호와 나경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를, 오늘도 무탈하시기를 빌면서요. 매일 밤 퇴근길에 그들은 멀리 보이는 해성빌딩의 꼭대기층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시장에서 빌딩까지는 꽤 멀었지만 맑은 날이면 빌딩 꼭대기에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어머니가 아직 일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했고, 불빛이 꺼지면 어머니가 퇴근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겨울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섰어요. 그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유기했던 자신들의 죄를 매일 밤 되새기며 어머니가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빠,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머니가 왜 그렇게 낡은 옷만 고집하셨는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당신 자신을 지우셨던 거라는 걸. 어머니가 그 냄새나는 앞치마를 벗지 않으셨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아. 그게 어머니의 자존심이었던 거야. 땀 흘려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냄새가 싫다고 어머니를 산속에. 나 정말 죽일 년이었어, 오빠. 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흘린 눈물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진호는 나경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경아, 우리 이제 돈 없어도 사람답게 살자. 어머니가 바라셨던 건 우리가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밥벌이하며 남의 아픔 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였을 거야. 3년이나 걸려서 이제야 겨우 첫걸음을 뗀 것 같네.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은 500억짜리 빌딩이 아니라 바로 이 고통스러운 참회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새벽 4시 어머니가 일어나시던 그 시간에 눈을 뜨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어머니를 뵙게 된다면 그때는 돈 봉투가 아니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겠노라고요. 그렇게 천일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칼바람이 뺨을 애는 듯이 매서웠지만 진호는 이미 손밑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버렸던 그날처럼 공기는 차가웠지만 진호의 가슴 속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뜨거운 온기가 서려 있었죠. 새벽 4시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어나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솥뼈를 푹 고아 우려낸 진한 육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3년 동안 익힌 솜씨였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손맛에는 한참 못 미쳤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익숙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길을 뚫고 다가왔어요. 새벽 4시에 이 외진 시장 골목까지 들어오는 차라니 진호는 이상하다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고급 검은 세단 한 대가 진호가 일하는 낡은 식당 앞에 천천히 멈춰 섰어요. 눈발 사이로 빛나는 그 차의 광택을 보는 순간 진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진호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차 문이 열리고 박성준 비서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김옥자 회장이 내렸습니다. 3년 전 농막 앞에서 보았던 그 서슬 퍼런 여장부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했고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조금 더 내려앉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진호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3년 전처럼 서슬 퍼렇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죠. 옥자 씨도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까요? 자식을 내친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호는 달려가 무릎을 꿇거나 돈을 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진호였다면 분명 그랬겠죠. 하지만 3년의 세월이 진호를 바꿔놓았어요. 대신 진호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끓여낸 국밥 한 그릇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투박한 뚝배기였어요. 하얀 입김과 뜨거운 국밥 김이 새벽 공기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날이 많이 찹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제가 직접 육수를 내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밤새 끓였습니다. 솥뼈를 12시간 고았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요. 내가 직접 끓였다고? 옥자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원망도, 탓도, 돈 달라는 소리도 아닌 그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권하는 아들의 목소리. 옥자 씨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3년 동안 매일 이 솥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뜨거운 김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이 무거운 국자를 어떻게 매일 저으셨을까? 새벽마다 이 찬 바닥에 서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건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저를 향한 목숨 같은 사랑이었다는 걸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사랑을 주셨던 거잖아요. 진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회한과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었으니까요. 옥자 씨는 말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준 비서실장이 따라 들어오려 하자 옥자 씨가 손짓으로 막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와 아들 둘만의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국밥이 옥자 씨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진한 고기 국물이 찰랑거렸고 파와 마늘이 향긋하게 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냄새난다며 고개를 돌렸을 그 국밥을 옥자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떴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옥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그릇에 담긴 아들의 마음 때문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나경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나경의 앞치마에도 진호와 같은 국밥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맛이 제법이구나. 예전 내 손맛이랑 비슷해. 간도 딱 맞고 육수도 잘 우러났어. 진호야, 내 손을 좀 보자꾸나. 옥자 씨가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기름때가 박히고 찬물에 터져 갈라지고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그 손.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은 피딱지가 앉았다가 굳은 살이 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옥자 씨의 손과 똑 닮아 있었어요. 그제야 옥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00억 빌딩을 가졌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 아들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터져 나온 것이죠. 진호야, 3년 전 내가 너를 그렇게 내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람이 되길 바랐던 내 마지막 기도였어. 수천억을 물려줘봐야 그 돈의 무게를 모르면 다 독이 되는 거야. 내가 직접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란다.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3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제가 어머니 곁에서 이 국밥 평생 끓여드릴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빌딩도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옥자 씨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엇갈렸던 모정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어요. 진호의 등을 토닥이는 옥자 씨의 손길에는 30년 세월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경도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울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빌딩을 물려주는 대신 시장 한편에 작은 국밥집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가 아닌 국밥집 주인의 자리를요. 진호는 두말 없이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호와 나경은 이제 화려한 명품 대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살아갑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국밥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어요. 옥자 씨도 가끔 그 국밥집에 들러 아들이 끓인 국밥 한 그릇을 드십니다. 그때마다 옥자 씨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라고요.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정직한 땀방울로 일군 삶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곁에 있는 부모님의 구분 등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